자, 여러분 교재 286페이지에 토지 이용 활동이 나옵니다. 자, 그 토지 이용 활동은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토지는 유한하죠. 이 한정된 토지를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토지 용도라든지 또는 토지 이용 목적 따라 우리는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행위를 토지 이용 활동입니다. 자, 그 위에서 두 번째 유용성에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죠. 유용성을 추구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 이용 활동에서 여러분이 우리 전에 배우셨던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가 있죠. 뭐가 나오냐면 알프레드 마샬에 의해서 나온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 보면 최유효 이용 또는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죠. 자, 2년 전에 또 출제를 한 개념입니다. 자, 그 최유효 이용을 보면은 이 객관적으로 보아하니까 뭐죠? 주관성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 자, 양식과 또 통상은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통상은 일반적. 통상의 이용 능력, 통상의 이용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용 능력입니다. 이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고도의 부동산 전문가에 의한 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이용은 아니다. 고도의 부동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일반적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이용 방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알프레드 마샬은 최유효 이용의 이 기준을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 기준을 보면요, 이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우리는 채택 가능성이 있느냐. 네. 자, 이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있느냐.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하면 뭐예요? 여러분 토지의 지세라든지 집안의 상태, 뭐 연약한 집안이냐 견고한 집안이냐 중요하죠. 또 우리가 지형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토지를 우리가 개발하는데 설계, 시공이 가능한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 채택 가능한 이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기준이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번은 합리적인 이용이 돼요. 여러분 합리성을 가져야 돼요. 합리적 이용. 자, 여러분 투기적인 이용은 비합리적인 이용이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합리성을 가진 이용이 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인 또 뭐가 돼야 돼? 이용이 돼야 돼. 합법적. 예? 그래서 법에 허용이 될 수 있냐? 뭐 지역 지구제에 우리가 하에서 이용이 가능한가? 뭐 합법적인 이용이 돼야 돼. 자, 그리고 또 뭐 경험적 증거로서 또 증거로서 우리는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는 최고의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예? 경험적 증거로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 합리적, 합법적 이용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최고의 수익을
우리는 창출하는 이용인데 이 네 가지 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용을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 요 개념을 여러분 2년 전에 출제했어요. 여러분 일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우리가 고유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 이용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부동산 행위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 무슨 개념? 최유효 이용의 개념입니다. 자, 그걸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자, 28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이 조방적, 집약적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거기에 토지 이용에 뭐가 나온다? 집약도가 나와요. 자,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도.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보면은 단위 면적. 자, 여러분 이제 많이 배우셨던 용어 중에 여기 1m, 여기도 1m 하면 여기 1제곱미터를 우리 뭐라고 하죠? 단위 면적. 그래서 여러분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 우리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1제곱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 땅, 여러분 이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 토지, 이 단위 면적인 이 토지에 투입되는 이 노동, 인간의 이 노동과 이 자본의 상대적 크기는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우리는 투입이 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크기를 토지 이용에 뭐라고 하죠? 집약도. 여러분 이 집약도는 우리 지대 앞에서 배우셨던 지대 이론에서도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좀 요 용어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다.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을 여러분 교재 뭐 집약적인 토지 이용. 이 집약적인 토지 이용은 도시에서의 토지 이용. 그 바로 위에 보면 도시적 토지 이용이 있죠. 이 도시적인 토지 이용이 거의 대부분이야. 집약적 토지 이용은. 자, 그러면은 토지 이용의 이 집약도가 낮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다. 즉 토지의 노동 자본을 적게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 이용을 전문 용어로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조방적 토지 이용. 그럼 이 조방적 토지 이용은 주로 어디서? 농촌, 비도시적인 우리가 농촌에서 주로 나타나는 토지 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뭐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도의 상한선,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상한선을 나타내는 용어를 여러분 그 교재 보니까 집약한계를 나타내. 집약한계. 이 집약한계는 결국은 뭐냐? 최선의 이용. 최선의 이용. 이 최유효 이용. 토지 이용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나타내는 집약도. 아까 최유용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수익을 창출한 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약한 게 최고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유효 이용의 상태의 집약도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집약한계다. 그러면 또 반대로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또 뭐가 있다? 하한선이 있어요. 이 한선은 우리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한선을 조방한계라는 용어를 써요. 조방한계. 조방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최적 상태의 조건 하에서, 최적 상태 하에서 우리는 수익, 토지에 있어서 우리가 생산비를 겨우 감당. 여러분 최적 조건 하에서 생산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다.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없다. 이 수익 정도밖에 올릴 수 없는 경우의 집약도를 조방한계인데, 그 말은 우리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은 뭐죠?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은 무슨 점? 손익분기점. 이 손익분기점 수준의 집약도. 여러분 손익분기점은
총 수입과 뭐를 같아? 총 비용이 같아서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손익분기점 수준의 집약도. 그러면 이 조방 한 개보다 밑에 있으면은 손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용은 뭐? 조방 한 개점 이상 이용이 돼야 된다. 자, 그 내용을 자 한번 보는 건데, 이 집약 한계는 결국 우리는 최고의 수익이 나타나야 되니까, 또 뭐죠? 최고의 수익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것은 이윤 극대화. 이윤이 뭐가 된다? 극대화되는 수준.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의 집약도를 집약 한계라고 해요. 집약 한계. 그러면 이 이윤 극대화는 이럴 때거든요. 자, 여러분이 우리는 상품, 자, 여러분 공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2개에서 예를 들어서 3개 이렇게 하나 더 생산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예? 예? 여러분 2개 생산하는데 100원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3개 생산하는데 130원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생산하는데 얼마 비용이 변했어요? 30원 변했죠. 100원에서 130원이니까 그 30원이 한 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개 수입이 있거든요. 또 이것은 시장에서 또 상품을 하나 더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판매하는데 총 수입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한 개 수입. 요 2개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투입되는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과 서로 같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윤 극대화 수준이다. 이윤 극대화 수준. 자, 우선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상한선은 집약 한계, 하한선은 조방 한계고, 우리의 집약 한계는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 집약도이면서 이윤 극대화 수준의 집약도라고 해요. 이윤이 가장 높을 때. 그리고 조방 한계는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손익분기점 수준에서의 집약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약도가 우리가 도시로 오면 올수록 집약도가 점점 높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뭐가 돼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로 오면 올수록 인구가 집중되면서 집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집약도가 점점 높아져서 건물이 점점 뭐가 돼? 고층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선 집약도라는 용어 하나 배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88페이지 보시면은 입지잉여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입지잉여. 자,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똑같다.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 안에서 집약도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 입지 조건이 달라요. 자, 여러분 입지 조건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런 조건이 다 입지 조건이죠. 자연적 조건과 인문적 조건을 다 포함하는 입지 조건인데,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같더라도 뭐가 다르다? 입지 조건이 달라요. 그럼 입지 조건이 유리한 쪽이 좋을까요? 불리한 쪽이 좋을까요? 유리한 쪽이 좋을 거 아니에요. 입지 조건이 양호, 좋은 경우, 유리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뭐라고 한다? 입지잉여라고 해. 입지잉여. 입지상에 뭐가 발생했다? 잉여가 발생했다. 이득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입지상에 잉여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입지잉여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지잉여도 발생할 수 있지만 입지상에 모두 손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입지상에 잉여가 발생을 하면, 자, 여러분이 우리가 입지상에 잉여가 발생을 하면은 입지함으로써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러한 입지상의 잉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겠지. 좋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좋은 유리한 입지 또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뭐가 경쟁이 치열해? 입지, 경쟁이 치열하겠지. 그럼 경쟁이 많으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지 뭐. 가격이 올라가겠지. 뭐가 올라가는 거야? 지가가 올라가겠지. 예? 지가가 올라가요. 예? 그 지가가 올라가는데 그 지가가 올라가는 전제 조건으로서 토지 이용에 경쟁이 치열할수록 당연히 뭐가 높아지면서 집약도가 높아지면서 지가가 결국은 뭐 한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가 오르면은요, 또 집약도가 더 또 높아지면서 또 집약도가 높을수록 또 지가가 계속 올라요. 이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는 무슨 거죠? 피드백 원리가 작용해요. 피드백 원리가 작용해요. 피드백 계속 반복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번역을 어떤 분 이걸 번역을 해서 이걸로 번역을 하대요. 우리는 번역을 잘 안 하는데 환 돈다. 흐르듯이 돈다. 환유.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원어로 씁니다. 그냥 피드백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가가 비쌀수록 더 모이면서 건물은 더 고층화되고 더 가격도 계속 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선은 배우고 지가 구배 형상도 우리가 배웠었네요. 무슨 용어? 자, 미국의 남가주 대학의 노스라는 교수가 나오는 뭐에서 배웠죠? 우리는 토페카 들어봤네요. 토페카. 네? 토페카는 미국의 캔자스 주. 자, 미국 주 중에 캔자스 주가 있어요. 미국의 캔자스 주에 조그만 소도시에 토페카라는 소도시에 토지 가격, 이 지가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실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실증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한 거예요.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다. 토페카시를 분석을 했더니 어떤 형상이 나타났죠? 우리가 도시잖아요. 예? 도시의 핵심에서 지가가 온대. 도시의 핵심에서 지가가 토지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100% 입지라고 하고 도심으로부터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때 소도시에서는 도심에서는 지가가 우뚝 솟고 외곽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가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우리는 지가, 요 거북이 구자입니다. 거북이 구, 거북이가 배 뒤집었다 하면은 그림이 이런 형태로 보인다 하고 해서 이걸 전문 용어로 지가 구배 형상이라는 용어를 써요. 지가 구배 형상. 제가 붙인 용어가 아니라 원래 이 용어 붙이신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외국인이. 지가 구배 형상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우선 이것은 한번 지대 이론에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용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스프롤 형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도시 스프롤. 자, 스프롤. 스프롤은 번역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번역합니다. 도시 스프롤 형상 또는 도시 확산 형상. 도시 확산 형상인데 우리가 요 도시 확산 형상,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데 그 형상이 뭐다? 도시가 성장 또는 도시가 개발돼서 외곽으로 확산되는데 그 확산이 질서정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계획성 있는 개발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규칙적인 개발이 아니라 또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어떻게 돼? 평면 상태로 뭐가 돼? 확산되는 형상을 도시 스프롤 형상이다. 그러니까 도시가 외곽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확산되면요, 나중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난개발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도시 스프롤 형상이 난개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거 우리 퀴즈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 MBC의 임성훈의 퀴즈 프로에 여기 나왔거든요, 용어가. 그때 마지막 9단계 2천만 원 문제입니다. 옛날 퀴즈 프로 있어요. 근데 그 9단계 풀 때는요, 본인이 모르면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30초 의견을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전문가가 뭐라고 대답해 준지 알아요? 그 교수인데. 또 이쪽 교수는 몰라. 무슨 사회학 교수가 전화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그분은 난개발로 가르쳐 준 거야. 요 형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난개발이고 전문 용어지. 도시 스프롤 형상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나 이거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봤으면 맞출 텐데. 이게 어려운 용어예요. 쉬운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데, 외곽으로 확산될 때는 주거 지역만 가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되니까 또 상가도 가야 되고 또 뭐요? 공장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형상은 주거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인데, 토지에 지금 배우셨던 최유효용, 도시 안에서 토지가 최유효용이 되면 건물이 막 고층화돼야 되거든요. 집가가 비싸니까. 근데 우리는 고도 규제를 하죠. 용적률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최유효용 못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 벗어난다. 괴리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상이 도시 스프롤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가 수준, 토지 가격이죠. 지가 수준은 지역의 특성.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지역의 특성인데,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토지 가격 수준은 달라요.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뭐죠? 표준적 수준 이하를 말해요. 표준적 수준 이하. 그리고 밀도. 여러분 개발의 밀도가 또 있는데, 이 밀도는 또 여기는 합리적 밀도 수준, 합리적 밀도 수준 또 이하를 말해요. 표준적 수준 이하, 합리적 수준 이하. 자, 그래서 이 도시 스프롤 형상의 유형이 있겠지. 도시 스프롤 형상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우선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 그러면 합리적인 개발 밀도가 있는데, 이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된 토지를 계속 잠식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형상, 이걸 우리는 고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라고 해요. 고밀도 연쇄 개발 방식. 그리고 또 합리적인 또 개발 밀도, 이 밀도 수준 이하로, 그 저층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밀도 수준 이하로 인접된 토지를 잠식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형상, 이런 형상을 뭐라고 하죠? 저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자동차, 여러분 우리 전용도로 있죠. 뭐 서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 뭐 이런 간선도로가 있어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우리는 스프롤이 전개되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간선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은 확산이죠. 확산이 전개되는 거예요. 결국 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외곽으로 뭐가 돼? 확산된다 이 말이에요. 간선도를 따라서 스프롤이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 이렇게 가거든요.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남기면서 어떻게 돼요? 도시 외곽, 교외로 확산되는 이 형상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개구리 뜀뛰기 개발. 이것도 제가 붙인 용어 아닙니다. 원래 용어예요. 우리가 프로그가 개구리야. 프로그립 디벨롭먼트. 프로그립 디벨롭먼트. 용어인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이상한 용어로 붙였어. 여기 날비자야. 날비. 땅이 나는 게 아니죠. 예? 비지적 개발이라고 해요. 비지적인 개발. 비지적 개발. 개구리 띵뛰기 개발을 다른 용어로 비지적 개발. 또 우리 저 땅 돌려줄 때 환지해 줄 때 여러분 개발 지역이 땅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 지역 다른 땅으로 돌려주는 걸 또 여기 날비자를 쓰잖아요. 비환지 이런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비지적 개발 요건 좀 용어가 어려운 거고 요게 좀 쉽죠. 같은 용어인데 개구리 띵뛰기 개발. 그래로 번역한 거예요. 프로그립 디벨롭먼트를 그래로 번역해서 개구리 띵뛰기 개발. 여러분 우리 저 어디 가면요 3호선 타서 저 일산으로 이렇게 대화역 쪽 가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개발됐다 안 됐다 개발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이죠? 전철 역사 보면은 그거를 그런 형태의 개발이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역사를 가서 보면 처음에는 어디 서울 가까운 쪽에 개발되면서 점점 멀어가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한양대에서 강의를 딱 할 때 그때 학생이 물어요. 예? 저 교수님 골프장 김천에 하는데 요거 팔면은 260억 나옵니다. 요거 갖고 삼성에 땅 살까요? 그러니까 사세요. 5년 뒤면 괜찮을 겁니다. 그때 가서 삼성 아파트도 분양받고 거기 땅을 샀더니 거기에 개발되면서 또 어떻게 돼? 골프장 만한 만큼 또 돈을 벌었어. 돈은 버는 사람들 따라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보는 눈이 이 학생은요. 예? 그때 당시 29인데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골프장 그 부지 뭐 보면서요. 보는 건 땅밖에 없어. 예? 예? 땅. 그래서 그런 게 또 중요한 거예요. 보는 눈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용어 같은 거. 근데 그럼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도시 스프를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왜 도시가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면 난개발이 발생하니까 이걸 좀 방지하자. 그럼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계획성 없는 개발이니까 20년, 30년 내다보는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 계획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개발하지 마라. 막아버려야 돼. 뭐를 해야 돼? 개발 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 제한구역을 어떻게 돼? 지정하면 돼요.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그 아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거는 또 2년 전에 출제를 했어요. 우리 개론 시험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의 목적 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비지적 개발. 자, 그리고 침입적 토지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지역이 있거든요. 자, 어떤 지역에 뭐가 들어와. 예? 새로운 뭐 요소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 인자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기존의 토지 이용이 개입을 하면서 다른 새로운 형태의 토지형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들어오니까 침입적인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그럼 왜 들어오느냐 이거지. 들어오는 이유는 이 지역이 아직 토지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시가가 아주 낮다든지 아니면은 조만간 개발 계획이 예정이 돼 있다. 예? 그런 호재가 있으면은 들어오는 거지. 그럼 들어오는 건 좋은데 옛날에는 들어와서 개발하겠다면 여러분은 뭐 했다? 옛날에는 박수치고 했어요. 옛날에는 왜? 환경도 좋아지고 개발되면 도로도 생기고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학교도 생기고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들어오다 보면 이제 뭐가 돼? 이제 반발. 들어오지 마라 이제 하겠지. 들어오지 마라 이제 들어와도.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기존의 원주민이 있어요. 이 원주민의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를 한다? 서로 협의를 잘 해야 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또 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또 개발에 따른 뭐가 있어요? 행정적 규제가 있겠죠. 지역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규제와의 관계도 고려해서 침입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옛날에 89년도에 논문 하나 그때 뭐 우리 이제 개발연구원에서 한번 발표할 때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방 우리가 하면 요즘 광역시인데 그때 광역시 되는 지역에 앞으로 백화점 대형 규모 백화점이 광역시마다 기본적으로 2~3개 이상은 지금보다 더 생길 거다. 묻더라고요. 그럼 기존의 백화점 망하겠죠, 했지. 경쟁사에서는. 근데 그때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 있죠. 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런 대학에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 있다고 보호한다고. 에이, 들어오겠어요. 뭐. 들어가서 다 망했잖아요. 주변 백화점이든 동아백화점이든 이런 쪽이 다 망해 가는 거지. 매출액도 줄어들고 광주 뭐 대전 다 망했지. 그럼 왜 그러냐 이거야. 그 미래를 예측을 못해서 그래. 지방자치.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겠어. 딱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이 광주 딱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광주 사람들 자기들은 개방적이라 하는데 더 폐쇄적이야. 또 대구는 자기들은 폐쇄적이라 했는데 보면서 어느 정도 개방적도 있어. 들어가기 제일 좋은 곳이 그때 당시에 대구였어. 대구는 백화점, 양대백화점 있어요. 대구 동아백화점. 근데 거기에 지금 현대백화점, 롯데, 삼성, 신세계 다 들어갔어. 그래도 대구 사람은 뭐라 안 해. 근데 광주는 들어가면 뭐라 해. 그러니까 이게 뭐라 안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뭐 한다. 어르신 있잖아요. 백화점 만들기 전에 신세계에서 어르신들을 전부 관광 보내주는 거야. 도시락 싸주고 무조건 놀러가세요. 놀러가세요. 관광 쫙 보내주는 거야. 정지 작업을 한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저희들이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광주하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또 효가 진짜 부모님만 잘 들어요. 어르신들이 야 들어가서 괜찮아. 잘 해줘. 이렇게 하니까 반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들어간 거야. 쉽지가 않아요. 경기도 이천에 이마트 들어갈 때는 뭐야? 지방자치대 무시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똘똘 뭉쳐서 어떻게 들어오지 못하고 막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반대하면은.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돼? 아까 규제가 또 있지만은 그 원주민 저항이 있어요. 저항 이걸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개발에서는. 민원이 많죠 또. 개발 사회 보면은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야 돼. 친위적 토지형할 때.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보면은.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직주 분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도시가 형성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뭐해? 계속 고고해. 농촌 인구들이 임금도 비싸잖아요. 도시로 인구가 뭐가 돼? 집중되면서 도시가 성장해요. 이게 바로 도시 집중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지나서 두 번째 도시화의 단계가 뭐냐? 그럼 두 번째 도시화, 두 번째 처음에는 도시가 집중되는 형상이고 두 번째 형상이 바로 뭐냐 하면 교외화 단계. 들어보셨나요? 교회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외.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 도시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교외화 단계. 도시로 처음에는 집중 형상이 됐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집가도 많이 비싸고 주거 환경도 이제 너무 악화가 되고 건축법상의 용적률, 건폐율 규제도 생기고 또 도시 외곽으로 전철 같은 교통체가 발달해서 확산이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시의 높은 가격을 지불했고 환경도 안 좋은 이 고소득층이 에이 나는 주거 환경이 좀 쾌적성 좀 외곽으로 가겠다. 외곽으로 가버려. 그 형상이 바로 대표적인 무슨 형상? 교회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형상이 직주분리라고 해요. 직주분리. 직장과 뭐가? 주택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도심에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도심에 주택을 두지 않고 도시 외곽, 교외에 주택을 두려는 형상을 얘기해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와요? 그 결과 도심에서는 어떻게 돼? 자, 여러분 요거 도너스 보면요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너스, 빗금친 건 빵이에요.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너스 있죠? 그때 요 안이 도심이야. 바깥은 뭐죠? 도시 외곽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도심으로 뭐다? 낮에는 주간에는 출근을 하죠. 그 도심의 주간 인구는 많아요. 근데 야간에는 다시 교회로 퇴근을 하니까 도심에서의 야간 인구는 텅텅 비어요. 그래서 도심에서의 주간 야간 인구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죠.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도넛 형상이라고 해요. 요 그림처럼 뭐 도넛 형상인데 이걸 우리는 번역을 뭘로 번역하면 도심의 무슨 형상? 공동화 형상. 우리 번역을 할 때는 도넛 형상을 도심의 공동화 형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도심에서의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격차가 뭐다? 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용어 어렵죠? 도심의 공동화 형상. 그럼 교회는 뭐죠? 이건 도심이고, 그럼 교회는 야간에 퇴근해서 소비하고 잠만 자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예? 배드 타운. 내년 선거 때 보세요. 요거 엄청 나올 거예요. 우리 도시는 배드타운이 많이 진전돼서 배드타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단골 공약 아니에요. 예? 배드타운. 베드룸이잖아요. 베드룸 하면 침대 도시 하면 좀 말이 이상하니까 우리 번역을 침상 도시라고 번역해요. 베드타운, 침상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어디서? 교외에서는. 도심에서는 뭐죠? 공동화 형상. 도시 외곽 교외에서는 뭐가 돼? 베드타운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도시 외곽에서 도심의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이제 뭐가 발생한 자요? 또 시간이 갈수록 교통체증이 발생해요. 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도심의 사무실로 출근을 2-3시간 걸린다. 그거 매일 해보세요. 출근 2-3시간, 야간도 퇴근도 뭐? 2-3시간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받아요. 그럼 야간도 어떻게 돼? 이왕 3시간 늦으니까 일 더 하다 가자. 그래서 9, 10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은행은 10시 넘어서 퇴근도 많이 해요. 은행 사람들 죽으려고 해요. 며칠 넘으면 퇴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이 교통체증이 주 원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이 어느 쪽으로 들어온다? 다시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와요. 그럼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고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던 낡고 노후화된 어떻게 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 뭐가 돼? 재건축, 재개발돼서 누구죠? 이제 저소득층 가격이 비싸니까 거주하기 어렵죠. 저소득층은 한번 주택 만져보지도 못하고 외곽으로 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이 비싼 주택으로 누가 들어온다?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차지를 하게 돼. 이걸 뭐라고 하냐? 예?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도시 획춘화 현상. 아, 용어가 또 그래. 예?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연세대 하성근 교수가 붙여놓은 용어예요. 그 우리 전문용어로 1900, 세 번째 단계죠. 지금 아까 이건 두 번째고, 세 번째 단계가 우리는 역도시화 단계. 역도시화 단계라는 것은 도심이 점점 뭐가 돼? 쇠퇴를 하고 있거든요. 낡고 노후된 주택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도시화 단계에서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 아까 직주 접근이 되거든요. 주택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온 직주 접근이 되면서 그걸 우린 1950년대 후반에 영국의 누드 글라스라는 학자가 그걸 전문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홍대 쪽 전철 가다 보면 프레카드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예? 젠트리피케이션을 그 용어 막 붙여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것을 아까 예? 연세대학교 하성근 교수는 이걸 뭘로 번역했다? 도시 획춘화 형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우리 안 하고 도심이 쇠퇴했으니까 다시 뭐 하자? 쇠퇴했으니까 다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뭐 하자? 활성화시키자. 도심 재활성화라고 번역을 저희들은 해요.
이걸 우리는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우리 연세대 교수는 번역을 했고,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자. 이걸 원어 그래로는 gentrification. 자, 용어 잘 이해를 해두시고, 자, 잠시 쉬고 291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들어가겠습니다.